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교육 제7강 AI 디지털 교육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 기반 사회에서 교육의 변화, 그리고 메타버스의 등장과 미래 학교의 교육 과정이나 교육 방법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에 있어서 교육의 변화,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기술 기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사회를 운영하고 구성하는 주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테크놀로지가 고도로 발달된 사회를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런 사회에서는 교육의 성격이 앞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지식 기반 학습에서 실천 기반 학습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식은 인본주의적 학습의 관념이기 때문에 지식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데이터와 그다음에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런 사회에서 미래 인재가 해야 될 역할들도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 툴들을 활용해서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들을 잘 활용하고 운용하고 필요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중요해지겠다. 자, 실전 기반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업적 학습이 중요합니다. 개인적 학습,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뭔가 일을 수행하는 것은 이제 복잡한 기술 기반 사회에서는 그다지 효용성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의 또 목표 중에 하나가 또 사회 정서적 학습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식의 한계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식을 엄청나게 축적하고 프로세스, 그다음 지식을 처리하고 거기서 뭔가 솔루션을 대안을 내놓는 이런 것들을 기존에 인간이 하던 것에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이나 그다음에 그 활용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운용은 인공지능에 맡기고 인간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다른 분야에 어떤 훨씬 더 기여할 것을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도 이제 지식을 중심으로 한 학습에서 사회 정서적 학습을 더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요. 당연히 이제 학습도 자율적 학습 혹은 자기주도성에 기반한 학습이 필요하겠죠. 자, 자기주도성은 모든 학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너무나 당연한 중요한 학습의 원리이고요. 자율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스스로 뭔가를 수행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율성과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동전의 앞뒷면처럼 인간에게, 그리고 또 앞으로 인공지능의 그 활용 가능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인지적 학습에서 직관적 통찰적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직관력과 통찰력. 우리가 직관은 인투이션이라고 하고 통찰력은 하는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직관력과 통찰력은 사실은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이 특히나 직관력, 통찰력, 그리고 창의성을 증진시키는데 훨씬 더 중요한 자극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또 인간의 인지적인 작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상상력을 극대화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 도구들로 인해서 학습자는 다양한 존재들과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작업들 때문에 사실 미래의 인간에게 요구되는 그런 작업들은 뭔가 논리적인 그 사고의 귀결보다는 이런 직관성, 창의성을 활용하는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구성주의 학습에서 기술 기반 학습으로 전환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성주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뭔가 사전에 자신이 학습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맥락 속에서 자기가 의미 있는 학습의 내용을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학습의 원리입니다.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주의 학습 원리는 상당히 약 20여 년간 오랜 중요한 그런 학습의 원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제 구성주의 학습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학습 환경, 도구들이 급변했기 때문에 구성주의 학습만 가지고 학습의 모든 측면을 설명하기가 한계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기술 기반 학습은 어떤 학습이냐? 학습자와 학습 도구. 학습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핸드폰, 스마트 기기 등과 같은 모든 도구들을 포함하죠. 그래서 인간 학습자가 이런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그 인간 학습자의 작업을 효율성, 효과성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런 기술적 도구들과 어떤 공동 역할을 상호 주관성, 어떤 능동성, AI도 능동성이 있다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었죠. 서로 주체가 돼서 뭔가 서로 보조하고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기술 기반 환경에서는 현장 학습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같은 가상현실의 기술을 활용해서 학습 환경을 엄청나게 재현하거나 새로운 학습 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장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래 학습의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학습은 이제 초연결성을 띠게 될 것이다. 겁니다. 초연결성.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가 하이퍼 커넥티비티라는 표현으로 쓰는데요. 어, 연결성이 너무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결을 초월하는 그런 수많은 다양한 연결 관계들이 인터넷뿐만 아니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세상의 사물들, 인간들 이런 도구들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습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전통적으로 책이나 교과서를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글로벌 환경, 가상 공간, 확장 현실. 그렇죠? 이제 확장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extended reality라는 것을 번역한 것인데, 자, 현실과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확장 현실이라고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요. 현실 공간은 진짜고 가상 공간은 임시적으로 뭔가 퍼지하고 말 그대로 가상적인 공간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도 의미와 뭔가 실질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고 현실과 가상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확장 현실의 핵심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학습에서는 평가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더 주목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수많은 툴들. 자, 평가는 크게 빅데이터로 이루어지고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수많은 도구들로 이루어지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들의 진도나 어떤 그 가능성이나 모든 성취도나 이런 것들을 판정할 수 있는 AI, 스마트한 AI 기술 이런 것들이 취합돼서 평가 기술이 발전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edX 같은 그 AI 채점 시스템에서는 대규모 온라인 강좌에서 주관식 문제도 평가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거, 그렇죠? 학생들이 주관식 어떤 문제를 제출했을 때 그거를 순식간에 평가하고 그 결과들을 그다음에 문제점이나 잘못된 점들을 학생 개개인에게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듀오링고라고 하는 영어 학습의 대표적인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영어 학습의 문제들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채점하고 그것을 학습 성과를 평가해 주고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터닝인 이런과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보고서를 미국의 학교 환경에서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제출된 보고서에나 논문, 에세이에서 표절 점수를 검사하고 채점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서의 질적인 어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개인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학습자 개개인의 행동을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드림박스나 카네기 러닝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학습 알고리즘은 우리가 지능형, 적응적 이 두 가지 용어들이 쓰이고 있는데요. 적응적이라고 하는 것은 adaptive라는 거죠. 뭐가 적응되냐면요. 자,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에 맞추어서 학생들에게 학습 자료나 어떤 학습의 과정, 경로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준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이 굉장히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능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교사가 일일이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기초적인 작업들을 AI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그림이 하나의 일반적인 지능형 적응형 학습 시스템의 기본적인 어떤 그 틀인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AI가 가상교사하고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교육과정 모듈, 그렇죠. 교육과정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 종이 교과서가 됐든 디지털 교과서가 됐든 국가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의 내용과 절차들, 순서들의 내용들을 참조해서 그걸 통해서 평가하기도 하고 또 학습 내용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수 방법을 고안하기도 하고 이 내용들을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보내서 학생들이 학습한 결과를 다른 쪽으로 보내서 그것을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또 그 학습의 피드백, 학업의 성과나 성취도를 학생들에게 보고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지식을 생산하는 학문의 세계에서 수많은 저자들이 있겠죠. 논문과 어떤 저술의 저자들의 그 아이디어나 정보, 그 지식의 원천들에서 지식의 데이터베이스가 모아지면 그것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도구와 교수적 매체들의 그 데이터, 정보, 지식들을 가상 교사인 AI에게 보내면 그것을 AI가 이런 윗작업들을 다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 말 그대로 교육 전문가가 이런 거죠. 전통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전문가의 역할들은 점점 축소될 것이고 학생들의 학급과 성취와 평가와 이런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바로 미래의 교육 전문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가상 튜터라는 개념이 몇 번 나왔었죠. AI는 어떤 방식으로 물론 실제 인간 튜터가 아니라 가상적 튜터 역할을 하느냐 뭐 이런 거죠. 인공지능 기반 가상 튜터는 학생들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요. 학생들이 학습 중 생기는 질문에 직별하게 즉시 답변을 제공하고 개별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해 준다는 거고요. 실시간 피드백 제공하면서 어떤 것이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일 것인가 이걸 조정해 주고 학생들을 모니터링해 주고 강점과 약점을 맞춰준다 뭐 이런 거고요. 결국 이것이 지능형 적응학습 설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학생들이 이런 지능형 튜터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의 안내, 개별적 지도가 가능하다. 이게 특히 이제 최근에 빅데이터와 AI 기술의 발전, 빅데이터는 데이터, 정보, 지식의 원천이 되겠고요. AI는 이거를 가공하고 적절하게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술의 집합체가 바로 AI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서는 전통적으로 지식 전문가, 학생, 그 다음에 튜터링 모듈이 연합돼서 사용자 환경 안에서 뭔가 학습자가 우리가 컴퓨터에서 학습을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지능화된 것을 바로 오른쪽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식 전문가의 모듈은 빅데이터나 지식 데이베이스가 그 원천 소스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학생 모듈에서는 학습자의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다양해지고 많은 정보가 여기에 저장되고, 그다음에 개별화 모형들, 모델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튜터링 모듈에서는 이걸 종합해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튜터링을 제공해 주는데, 그때 교사 학습 알고리즘, 피드백, 평가 이런 거, 그리고 교육 과정의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용자 환경 모듈에서는 전통적인 그 학습 플랫폼보다는 훨씬 디자인이나 양식성은 모달리티죠. 예전에는 우리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학습했다면 이제는 소리, 영상, 뭐 여러 가지 감각적인 수많은 그 정보의 소스들을 많이 활용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미시세계라고 하는 것은 가상현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실제 세계를 뭐 거시적인 세계라면 아주 작은 미시세계, 마이크로월드의 개념이죠. 그래서 왼쪽에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모듈들의 내용이 훨씬 더 깊이 있고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이게 가상 튜터의 어떤 학습 플랫폼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타버스의 등장과 미래 학교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우리가 잘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자, 요거는 이제 메타버스 환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머들리아르라고 하는 학자가 20, 30년 전에 사실 시뮬라크라 앤 시뮬레이션이라는 저서 논문을 통해서 두 가지 현대사회가 시뮬레이션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현대사회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대사회는 시뮬라크라라고 하는 근거 없는 이미지들이 난무하는 사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원래는 실제 세계를 반영할 수 있는 진솔한 이미지, 진짜가 이미지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하고 소비하면 되는데 점점 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사기가 만들어지면 복사기로 복사되는 내용들은 실제라기보다는 가짜인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 그림을 복사해서 무한정 찍어내는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나름대로 근거 없는 이미지가 넘쳐나는 사회다. 그랬을 때 그것을 시뮬라크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뮬라크라는 실제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복사본, 가짜, 뭔가 흉내낸 거, 꾸며낸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꾸 자기 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사회는 시뮬라크라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현대 시뮬레이션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근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 이 상징이나 심볼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현실과는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시뮬레이션 사회의 개념만을 놓고 봤을 때 메타버스나 가상세계도 가짜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메타버스를 이 모들리아르의 주장처럼 가짜라고 보기에는 현대사회의 기술적 환경이 엄청나게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가 현재 지금을 어떤 세계라고 얘기합니까? 아날로그 세계가 아니라 디지털 세계라고 하죠. 디지털이 디폴트 값이 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죠? 이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도 존재하지만 디지털적인 환경과 매체와 경험들이 지금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환경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가능한 겁니다. 디지털 기술이 없거나 디지털 환경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거의 지금 현대 사회의 80% 정도는 거의 올스톱 해버릴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미 디지털 세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디지털 세계가 양산해내는 것이 바로 뉴미디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뉴미디어가 전통적인 매스미디어하고 차이점도 바로 이런 거죠. SNS, 소셜미디어라는 것들이 전부 다 이 디지털 환경에서 가능한 거죠. 자, 요는 인간이 오늘날 현대에는 이 디지털 환경에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국은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자, 메타버스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자, 메타버스가 가짜이고 그것은 뭐 구름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이런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고 뭐 미래사회, 컴퓨터,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거부하시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는 절대 가짜가 아니고 그래서 메타버스와 현실 공간을 분리해서 이원화시켜서 현실은 진짜고 메타버스는 가짜다 이런 생각을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대부분 학자들이 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는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오리지널이 있고 메타버스는 그것을 복제한 것이다. 이런 생각도 이제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개념이 디지털라이즈된 오리지널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디지털화된 내용들도 그 안에 오리지널리티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가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있는 겁니다. 자, 메타버스, 게임의 세계 이런 것들이 가짜라고 생각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이제 NFT입니다. Non-Fungible Token이라는 거죠. 대체 불가 토큰. 자, ZWR 토큰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보들리아르가 앞에서 얘기했던 뭔가 복사본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더 이상 오늘날의 기술적 환경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들리아르도 틀렸습니다. 왜냐, 4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실을 예측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복사본은 가짜가 아니라 복사본도 복사할 수 없는 진짜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Non-Fungible Token, NFT의 개념입니다. 복사본도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서는 진짜 경험과 가짜 경험이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메타버스도 모두가 진짜는 아니라 그 안에서 선별적인 진짜 경험이 있는 거고 그것이 NFT에 의해서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는 미래 사회는 이런 시뮬레이션의 환경이 점점 확대될 것이고 특히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근성세대가 보다는 MZ세대에서는 그런 디지털 환경에서 경험하고 소통하는 것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것을 그런 트렌드, 그런 추세를 거역하기 혹은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에코 세계가 아니라 테크노 월드, 테크노 세계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그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환경을 고려하면서 학습의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일어나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입니다. 밑에 그림을 잘 보시면 자, 왼쪽 부분에 우리는 전통적 학습의 환경이 있습니다. 전통적 학습은 어떻습니까? 대면에서 학습하는 거죠. 현장에 가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학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학습하는 거고 그 안에서 종이교과서로 학습을 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환경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될까요? 앞으로 이게 점점 확대되거나 이게 더 커질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유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갑자기 사라져야 된다. 이거는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회나 기술의 시대의 변화는 점점 이런 전통적 경험과 사회적 환경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이미 교육공학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공학, 유튜브, 유비쿼터스 학습, 그 다음에 이러닝 이런 개념을 통해서 학습의 환경이 변화오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온라인 학습, 이러닝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는 이제 소통과 학습이 되기가 불가능한 정도 훨씬 더 많은 비중에 거기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닝의 개념이 있고요. 이러닝은 말 그대로 전자학습이라는 겁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디지털 환경에서도 학습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학습이라는 개념이 있죠. 웹 기반 학습. 이 개념의 범주를 이렇게 설명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통합해서 그려놓은 그림이고요. 웹 기반은 학습은 맨 가운데서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웹, 인터넷에 기반해서 학습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반 학습은 웹보다 이제 훨씬 더 복잡하게 확장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기반으로는 이제 웹을만을 웹이나 플랫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 연결망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뭐 클라우드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기반 학습의 개념이 좀 더 넓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온라인 학습이라는 것은 오프라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현장 학습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죠. 초창기 온라인 학습은 어땠냐면요. 예전에 1970년대에 국가가 큰 국가 지역이 큰 국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이나 호주 이런 지역이 있었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큰 땅에서 뭐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학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학습이 생겼습니다. 그때 온라인 학습의 개념은 뭐였냐면요. 현장 학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메일로 학습하는 거 이런 것도 온라인 학습이었어요. 온라인 학습. 이메일 학습 혹은 편지 학습 있죠? 현장에 몸을 가지 않고도 우리가 학습지 같은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학습 전부 다 온라인 학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원시적인 학습에서부터 지금은 뭐 디지털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용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닝은 우리가 디지털 학습을 모두 총괄하는 게 이러닝이고요. 자, 혼합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 학습과 이런 이러닝을 합치는 거. 그 다음에 컴퓨터 보조학습은 이 안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도구로서 좀 체계화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이제 컴퓨터 보조 학습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학습 중에서 컴퓨터 도움을 받지 않는 학습도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렸었죠. 이러닝 같은 거는 컴퓨터 보조 학습을 이제 많이 의존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교과서는 이제 경영 교과서 대신해서 이런 다양한 맥락 속에서 골고루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보다 확장된 것이 현실 공간이 아닌 오른쪽의 메타버스의 공간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는 가상학습, 가상학습은 시뮬레이션 학습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가상학습뿐만 아니라 증강현실 있죠. 아까 혼합현실, 증강현실, 확장현실, 그죠? 이런 모든 현실적인 환경을 설정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메타버스 인가 학습의 개념들을 확장하면 전통적인 그런 컴퓨터 기반 학습, 온라인 학습의 개념이 이제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메타 학습을 위한 교수 디자인은 학습의 외부화를 가능하게 돼서 학습의 외부화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예전에는 학습의 과정이 개개인의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졌었죠. 자, 이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학습의 머릿속에. 인간 학습의, 개인의 학습의 머릿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머리를 뜯어서 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뇌과학자, 신경과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학습의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아직도 굉장히 초보, 걸음마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를 개발하고 또 인공지능이 학습을 보조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학습의 과정들이 어느 정도 컴퓨터나 인공지능의 그 툴을 통해서 들여다보거나 뭔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학습의 외부화입니다. 학습의 외부를 하게 되면 학습 과정을 명시화하고 구체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가 뭔가 수학의 공식이나 뭐 어떤 풀이 과정을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뭐 영어는 어떻게 문법을 이해하고 하는 것을 외부화를 했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단계를 학습 이론과 교과 지식 이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단계별로 보여줄 수 있고 그 단계별로 이렇게 세분화하면 이제 어떻게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이 그 중간중간에 개입돼서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을 것인지를 명시와 구체화가 가능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타학습을 하는 교수 디자인에는 학습의 외부화에 대한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 자체가 학습자가 학습 도구와 방법을 활용하고, 그렇죠? 뭔가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물론 이제 지금도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현실 공간보다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그 안에서 뭐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서 자신의 학습을 진행해 나가는 것들을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는 이제 플랫폼과 AI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학습, 증강현실,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메타 학습을 위한 교수 디자인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는 사실 학습 방법, 인지 전략, 학습 도구,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호 교호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그런 학습 원리에서 설명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개인의 인지 능력이 어떤 학습 도구를 사용해서 학습 도구는 간단하게는 볼펜, 종이도 학습 도구입니다. 내가 어떤 내용들을 메모하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래프로 그리고 그래프나 도식으로 그리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학습의 도구로서 도움이 됐잖아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적용한다는 거죠. 빅데이터, 학습 디자인,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알고리즘, 학습의 알고리즘 짜는 거고요. 자, 지능 보조 학습, 그렇죠? 인지 능력을 누가 보조해 줍니까? 컴퓨터 툴들이 보조해 준다는 겁니다. 많은 이제 지능,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모든 툴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세 번째, 빅데이터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것도 몇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막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자, 빅데이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인프라가 크게 변하고 있다. 겁니다. 자, 데이터나 정보가 굉장히 이제 무료, 공짜 정보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유료인 정보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지식이나 내용일수록 우리가 정보, 공짜 정보라는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학학습할 때 기초 단계에서는 거의 공짜여서 사람들이 이제 약간 그 유인하는 책으로 활용하잖아요. 뭐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데이터 정보가 무료여서 활용성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소형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빅데이터는 이제 전체적인 집합, 데이터의 집합 셋인데 그것을 사용자의 필요나 상황에 따라서 작은 데이터로 추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빅데이터가 우리가 빅데이터를 모두 다 학습하거나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빅데이터 안에서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개인의 필요에 맞고 환경에 맞는 소형화된 데이터, 맞춤형 데이터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건 앞으로 이제 과제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요. 지능의 증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개개인의 학습자 머릿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다양한 도구들이 지능을 증강시킬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된다.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폰 자체도 지능의 증강 도구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굉장히 수백 가지 일들을 그것을 도움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이나 기술적 도구 없이 뭔가 순수하게 인간적인 뭐 능력만으로 어떤 일을 잘하는 현대인들은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대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잠재력을 기술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표는 통신기술 발달에 따라서 데이터 교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빅데이터 차원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70년대, 80년대는 PC, 개인 컴퓨터가 등장한 시기였죠. 이때 이제 디지털 사회가 등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 인터넷이 등장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네트워크 사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초에 휴대폰, 그렇죠? 휴대폰이 등장했죠. 이제 휴대폰 단말기로 이제 이동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동통신의 사회라고 얘기하고요. 2010년대에 되니까 약 14, 15년 전이죠. 스마트폰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스마트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20년대에서 클라우드 아시죠? 이제는 모든 정보 데이터들이 가상의 클라우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내려받고 올리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이 가능해진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앞으로는 점점 만물 인터넷의 시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IoT 뭐 이런 용어를 쓰고 있죠. Internet of Everything, IoE라는 것. 그래서 인물 모든 사물, 컴퓨터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가전기구나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 쓰는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사회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초연결 사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70년대부터 이렇게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특히 선진국일수록 이런 변화에 적응해 오고 있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약간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뭐 3차 세계대전, 아포칼립스가 오지 않는 한 이것이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습니다. 기술은 과거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번 기술에 적응되면 인간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트렌드가 되고 하나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든 그렇게 되어가는 것 자체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그 다음의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의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밑에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가운데 원에서 가장 안쪽의 원에서는 가정, 학교, 교실이 연계된 디지털 기반 학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학습의 체계에서는 전통적 설명, 탐험, 참여, 평가, 뭐 열정 이런 것들이 다 통용될 겁니다. 그렇죠? 자, 너무나 중요한 거고 부인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학습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학습 어떤 활동하느냐, 자기주도, 팀워크, 동기 기반, 실천 역량을 기르는 리터러시도 테크노, 미디어, 크리티컬 리터러시들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면 커뮤니티 기반 학습이 되겠고요. 그렇죠? 커뮤니티는 작은 커뮤니티부터 이제 점점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정보 네트워크, 전 지구적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채널, 그 다음에 어떤 도구가 바로 뉴미디어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하게 되면 적응형 학습, 블렌디드 학습, 그 다음에 개별 학습, 학습 분석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고요. 지금 디지털 텍스트북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모바일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그리고 확장현실. 확장현실은 현실과 가상 공간이 연결되는 현실.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다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빅데이터 시대이고 학교 교육이 여기에 변화하고 적응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교육, 그 다음에 뭔가 빅데이터나 그 다음에 지식이 아니라 교과 지식이 아니라 뭐 융합 지식을 얘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감과 반발감이 많습니다.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도요. 그런데 그런 반발에 어떤 우려하는 점들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반발과 그런 그걸 반대하는 그런 관점들이 장기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그다음에 현재 학교 교육이 안고 있는 수많은 병폐나 문제점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우리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하나의 이제 미디어 교육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제 교과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가 전반적으로 중요하겠죠. 자,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하냐? 여러 가지 추적 기술, 추천해주고 최적화해주는 기술, 그 다음에 역동적인 컨텐츠를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미디어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딥러닝 가능하게 했고요. 강화학습, 그 다음에 사용자의 유도공학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공학들이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고요. 컨텐츠 선별하고 안내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디어의 기능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수많은 디지털 기기,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오른쪽에 있는 교육 주제, 이걸 어떻게 이런 원리나 기술들을 어떻게 교육에 활용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학교나 교육 전문가가 생각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자, 이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능, 비판, 소비, 생산이라는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서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자, 미디어 리터러시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자, 이 표에서 보시면 위로 가면 비판적 이 성격이 강한 거고요.
왼쪽에 있는 Y축 같은 경우 위로 간 비판적 설계 가능, 밑에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적이 들으시죠. X축에서 소비적인 것은 중심축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생산적인 방향으로 간다. 자, 그래서 초중등에서는 우리가 이제 간략적으로 얘기하자면 초중등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겁니다. 소비적 미디어 리터러시, 기능적 미디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거죠. 이거는 인공지능이나 미래 세계를 이해하고 어떻게 뭐 소비자가 현명한 소비자가 될 것인가, 정보의 소비자가 될 것인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비판적 관점을 키워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미디어나 정보를 비판적으로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평가, 종합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산하는 것은 이제 정보를 생산하는 역할은 대학교에 가서 하겠죠. 그게 바로 오른쪽 밑에 있는 대학교에서 중점을 둬야 되고, 그죠? 대학교는 직업을 훈련하고 사회를 준비하는 것이 특화된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대학원의 관계 수준에 가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의 장점을 생산성과 비판성을 다 고루 갖춘 그런 학급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 밑에서부터 위, 아래 그리고 오른쪽 위에서 오른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가 확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